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오늘은 부동산 시장 세 번째 현명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보면요,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상승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이 더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이 현재 미비한 상태라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입주는 빨라야 4년 5년 뒤부터이고, 그 사이에 주택 수요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거죠. 현재 대략 무주택자가 40% 조금 넘는 상황인데, 집값이 오르면 이들은 매수자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 텐데, 오르리라고 하는 이 심리가 팽배해져서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죠. 다른 편으로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특별히 서울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경기도는 작년 올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방은 이미 상승 후에 하락 추세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 이른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과도한 상승률은 결국은 급락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올랐는지는 특별히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집값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역대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가계 대출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구매 여력이 한계에 부닥쳤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런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 소득 대비 서울 집값 추이가요, 04년부터 쭉 보시면 지금 현재 제일 최고로 올라와 있죠. 자, 19년 1월을 100으로 했을 때의 서울 아파트 지수입니다. 지난번에 다뤘죠. 이번에는 각 정부를 이 지수에다가 넣어봤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 88 올림픽이 있었고, 이제 89년부터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죠. 80년도 말에는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IMF를 우리가 여기서 맞아서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갔죠.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2기 신도시 발표를 하죠. 그리고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부동산 지수는 잠깐 꺾이는 듯 하더니 계속 올라갔고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맞이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왔죠. 이명박 시절에 다시 부양책을 쓰지만 주택 경기 지수는 계속 꺾였다가 14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는 정책을 펴면서 지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26번이나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서울 아파트 지수하고 코스피 주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파란색은 코스피 주가고요. 지금 검정색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 지수입니다.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주택 지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죠. 이 코스피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유는 1기 신도시 건설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호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과다 물량이 출현하면서 주택시장 가격은 떨어지죠. 우리가 IMF를 맞이하면서 아파트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주가도 떨어지죠. 자, 그랬다가 1, 2년 후에 회복세를 보이고요. 아파트 지수도 그리고 코스피 지수도 계속 오르죠. 그랬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세계 금융 위기를 맞이하죠. 코스피 주가는 급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지수는 꺾이지 않고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뒤늦게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코스피 주식시장은 빨리 올라오죠. 그러나 어느 정도 올라오고는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합니다. 주택시장은 14년 이후로 다시 반전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코스피 주가도 같이 올라옵니다. 같이 올라오다가 주가는 2016년, 17년을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완전히 급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우리 한국은 잘 극복하면서 코스피 주가가 굉장히 높이
치솟죠. 주택시장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봅시다. 다음 그래프는 좀 전에 비교했던 아파트 지수하고요, 코스피 주가하고 미국의 S&P 500 주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초록색이 미국 S&P 500 주가 그래프입니다. 크게 봤을 때 S&P 500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올 때 우리 코스피 주가는 여기서 한번 바닥을 찍죠. 그 이유는 1997년, 98년에 우리가 IMF 위기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주가는 떨어지지만 S&P 500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미국은 여기서 2000년 초에 IT 버블이 터지죠. 그래서 미국은 꺾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승 추세를 그리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주식 S&P 500 주가가 떨어지죠. 우리 코스피도 같이 떨어지죠. 그리고는 S&P 500 주가를 보면 거기서부터 쭉 우상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크게 보면 우상향하죠. 우상향했다가 우리는 2017년, 18년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미중 분쟁이 심해지면서 우리 주가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가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미국 주가는 코로나 때 잠깐 급락했다가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97년, 98년에 떨어진 것은 이 IMF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은 2000년 초에 IT 버블이 터지면서 꺾였죠. 그리고 2008년 우리도 떨어지고 미국도 떨어진 것은 이 금융위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제 우상향하죠. 미국 S&P 500 주가는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는 17년, 18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서 하향 곡선을 그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보면 S&P 500 주가와 코스피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이 부동산 그래프를 보면요, 이때가 굉장히 높았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도 우리나라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 굉장히 굳건하게 버텼죠. 그래서 이 두 경우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죠. 즉 S&P 주가와 코스피 주가는 크게 IMF 때와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때 떨어진 것 외에는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요. 그러면 코스피 주가하고 아파트 지수를 비교할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서 떨어졌는데 아파트 지수는 올라갔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코스피도 떨어졌는데 아파트 지수는 그래도 상당히 횡보하면서 버틴 그런 경우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요, 89년에 1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유지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을 계속 부양하려고 했기 때문에 2008년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아파트 지수는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위기를 벗어나면서 급속히 회복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세계 경기나 한국 경기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경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안 좋아졌다가 14년 이후부터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서 서서히 턴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추세가 현재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미국 주가와 한국 주가 그리고 한국 주택 가격은 동조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국 주택 시장은 거시경제 여건이 중요하다. 이 거시경제의 움직임에 결국 한국 주택 시장의 동향이나 주택 가격 지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선진국 주택 시장에서도 과도한 상승의 그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세계 40개국 1분기 상승률이 이거를 이제 연율로 환산했을 때 9.4%나 주택 시장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세계 주요국 집값 상승률이 30년 만에 지금 최고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이 김기현이라는 분은 현재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이현철이라는 이분은 상승장 거의 막바지에 왔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경민 교수는 하반기에 더 오르겠지만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고요. 고종환 이분은 추가 상승은 할 텐데 그 상승 여력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한상 이분은 23년이 피크일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홍춘욱 박사, 무리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실수요자라면 지금이라도 사라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고요. 자, 이분도 내년은 특별히 대선까지는 오를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심교원, 이분은 하반기에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2, 3년간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어요. 이분도 이상 후 소개해드렸죠. 하반기 강남부터 또 오를 것이다, 계속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분도 강세장이죠. 신영강, 상승장 당분간 2, 3년간 이어질 거고, 무주택자라면 사이클을 고려하지 말고 사라. 지금이 상승장이고 높이 올라온 상황에서도 결국 우상향하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사이클인지 보지 말고 무주택자라면 사라라고 하는 강력한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상승론자죠. 집값이 지금 덜 올랐다. 김학렬, 이분은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견부터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는 아주 극에서 극의 의견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주열 청재 얼마 전에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 선언을 했죠. 이유는 과도한 부동산 자산 시장의 상승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무리하게 이 자산 시장에 빚을 내어서 뛰어드는 신규 진입자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얼만큼 올릴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더라도 3%대까지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예측.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상승을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0.25%씩 2번 정도 올려도 이자 부담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장은 별로 놀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명한 대응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유동성 과잉 때문에 그렇고요. 이 과잉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버블 상태에 있죠. 문제는 정부의 안일함에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리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이 먹히지 않았죠. 이러한 안일한 정부와 노련하고 꽤 많은 시장과의 대결에서 결국 시장이 승리했죠. 그리고는 최근에 집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온 무주택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조급해졌고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렀죠. 그래서 패닉 바잉하는 식으로 이 무주택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래도 터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려면 계속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오래 갈 수 있고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절대 가격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매수세가 실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죠. 경기도 집값도 더 많이 상승했죠. 올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보다 오히려 그 외곽에 있는 집값들이 더 오르면 이것이 고점 징후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한국 부동산은 대략 7, 8년 주기로 상승하고 하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2005년부터 지금 쭉 올라서 지금 거의 7년, 8년째 상승장이거든요. 이 상승이 과연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다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연준은 이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유동성 공급의 축소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연준 위원 안에서도 한두 명씩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요. 4, 5년 후에는 수도권에 많은 물량이 지금 공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절대적으로 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서울 현재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이고요. 아파트 전세가 약 6.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현명한 대응은 어떤 것이 될지 다음번 부동산 영상에서 제 의견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고른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로보다 이 노동보다 투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 그 현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휘둘리기 쉬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상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내용을 뽑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